오로지 나 혼자 죽을 힘을 다해 애들 키웠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손주까지 내가 봐줘야 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인생의 후반부는 내 것이다. 박순자 씨는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단감처럼 익어가는 단감 라디오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박순자 씨가 32살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첫째 수연이 돌을 갓 넘긴 시절이었고 뱃속에는 이미 둘째 수호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의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연탄 보일러가 한밤중에 꺼져버리는 바람에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순자 씨는 수연을 이불로 꽁꽁 싸맨 채 바깥으로 나가 연탄을 갈았습니다. 임신 중이라 배가 불러 허리를 구부리기도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남편 박태수는 그날도 귀가하지 않았어요. 연탄 집게를 잡은 손이 너무 시려 감각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씨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어요. 26에 선을 봐서 27에 결혼한 남편 박태수는 겉보기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부 과장이었고 말수가 적었으며 부모님께 공손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야 그녀는 알게 됐습니다. 그 과묵함이 따뜻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관심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요. 태수는 가정일에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집이 어질러져도 냉장고가 비어도 그는 신문을 읽거나 TV를 봤어요. 술 약속은 주 3회 이상이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이나 낚시를 떠났습니다. 아이를 안아준 기억이 순자 씨에게는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었어요. 수연이 처음 아빠라고 말했을 때도 태수는 그래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아무리 내 몸이 아파도 누구 한 명 잠깐이라도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까이 살았지만 며느리라는 존재를 집안일을 맡아줄 사람 정도로만 여기는 구식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어요. 명절에도 순자 씨에게 전 부치는 것, 설거지, 큰방 청소를 모두 맡겨놓고 당신은 친척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손녀 수연에게 잠깐 관심을 보이다가도 아이가 칭얼거리면 곧바로 애가 왜 이러냐며 순자 씨에게 핀잔을 줬어요. 시아버지는 과묵하고 병약한 편이라 존재감 자체가 희미했습니다. 뭔가를 주장하거나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이라 며느리 편을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친정은 먼 거리에 살고 있어서 전화로는 많이 힘들지? 라고 물어보면서도 정작 달려와 주지는 못하는 어머니. 친정아버지는 순자 씨가 중학생일 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순자 씨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기억 속의 흐릿한 형상에 불과했어요. 박순자 씨는 완전히 혼자서 본인이 아플 때도 애들 둘을 돌봤었고 아이 둘이 아플 때도 애를 업고 밤을 새워가며 키웠습니다. 수연이 3살, 수호가 2살이 됐을 때 수호가 폐렴으로 입원하면서 그 3주 동안 순자 씨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수연도 챙기고 수호도 간호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몸살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번 병원에 다녀가면서 귤 한 봉지를 놓고 갔어요. 내 손자 다 죽게 생겼네라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이 위로인지 핀잔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순자 씨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병치레도 작고 갖은 사고들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아이들은 순자 씨의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컸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이 자라 수연과 수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또 다른 교육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어요. 순자 씨는 남들 다 보내는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이라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태수의 월급으로는 빠듯했어요. 태수는 공부는 학교에서 하면 되지라며 사교육비를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얼마라도 벌어서 애들 교육비에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교사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 동네 집집마다 다니며 학습지를 지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비가 와도 몸살이 나도 쉬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수연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수호에게 태권도를 보냈습니다. 태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보람이었어요. 수연이 피아노 발표회에서 처음으로 곡을 완주했을 때, 수호가 태권도 품띠를 받아왔을 때 순자 씨는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었어요. 순자 씨가 43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졌고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됐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 짐은 순자 씨에게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자는 말을 꺼냈어요. 의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2달간 순자 씨의 집에서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불편해지자 성격이 더 까다로워졌어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고 TV 채널권을 쥐고 놓지 않았으며 손주들이 시끄럽다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시어머니 방에 약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방문이 열려 있어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 아주머니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수연이 엄마요? 뭐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이 있어야지. 아이고 나는 잠깐 있는 거지. 크게 뭘 해주는 것도 없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이 있어야지.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살림하고 아이 둘 키우고 학습지 교사 일까지 하며 버텨온 세월이 시어머니 눈에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순자 씨는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약을 드리고 나왔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아이들도 자고 남편도 자고 시어머니도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집에서 순자 씨 혼자만 깨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27부터 43까지 그 세월 동안 그녀가 애들 키우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친정어머니도 어느 누구도 순자 씨의 짐을 함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밤 부엌 식탁에 앉아 순자 씨는 다짐했습니다. 애들 성인 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고 나머지 내 인생의 후반부는 내 것이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수연이 대학에 입학했고 수호도 뒤따라 대학생이 됐어요. 순자 씨의 집이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집에는 순자 씨와 태수만 남았어요.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얼마나 지어야 할지 가늠이 안 됐어요. 아이들 목까지 지어놓고 혼자 먹는 날이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 조용함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는 그 무렵부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씩 만들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문화 강좌를 들었어요. 처음엔 서예를 배웠고
나중엔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함께 강좌를 듣는 또래 여자들과 밥도 먹고 가끔 나들이도 갔어요. 순자 씨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생긴 순자 씨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수와의 관계는 그 시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대화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집에 없으니 싸울 일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처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공존했습니다. 수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의류 브랜드의 디자인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쪽에서 직장을 구하는 바람에 자취를 시작했어요. 순자 씨는 수연이 자립하는 것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힘들게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자기 발로 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수연이 자취를 시작하고 3년쯤 지났을 때 강민준을 데려왔어요. 중견 건설회사의 설계팀에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물이 반반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을 잘했고 예의도 발랐어요. 순자 씨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음식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첫 만남에서부터 미묘한 것을 느꼈어요.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종류의 미묘함이었습니다. 말은 공손한데 눈이 공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시선은 딴 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칭찬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그 느낌을 애써 눌렀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것이겠지.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됐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결혼식은 수연이 32 되던 해봄에 올렸습니다. 수수하게 가족끼리만 모여서 하자는 수연의 뜻에 따라 작은 예식장에서 조용히 치렀어요. 순자 씨는 그 결혼식장에서 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제 가정을 꾸리는 거야. 나는 이제 자유다. 그 자유가 얼마나 빨리 환상이 될지 순자 씨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결혼한 수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처음 한동안은요. 강민준과 둘이 서울 마포구에 전세를 얻어 살았어요. 가끔 부모님 집에 내려오면 수연의 얼굴에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말도 많아졌어요. 민준 씨가 요리를 잘한다느니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가자고 한다느니 좋은 이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자신이 겪은 것을 딸은 겪지 않는구나. 다행이다. 그 생각이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첫째 손녀 하율이 태어났어요. 순자 씨는 출산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손녀가 생겼다는 것이 기쁜 것이었지 당장 육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수연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쓸 것이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어린이집을 보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첫 1년은요. 수연은 육아휴직을 쓰면서 하율이를 직접 돌봤습니다. 가끔 순자 씨가 올라가거나 수연이 하율이를 데리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순자 씨는 손녀를 1~2시간씩 봐주다가 돌려보내는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것은 도움이지 의무가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하율이가 돌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연의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회사에서 복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린이집 대기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수연의 전화가 잦아지기 시작한 것이 그 즈음부터였어요. 처음엔 안부 전화였습니다. 그 다음엔 하율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전화였어요. 그 다음엔 넌지시 떠보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하율이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물론 어렵다고 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순자 씨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수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그 피로 뒤에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첫 번째 부탁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탁에는 엄마도 요즘 무릎이 좋지 않아서라고 했어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은 정말 좋지 않았어요. 쪼그려 앉는 것도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진 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수연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하율이가 2살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탄식을 삼켰어요. 애가 둘이 되는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과 함께 수연의 어조가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 혹시나 해서요가 사라지고 조금 더 직접적인 말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둘이 되면 진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민준 씨도 야근이 많고 저도 복직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대기가 2년이래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순자 씨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자신이 그 말을 수없이 속으로 삼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버티고 싶었어요. 손주 돌봐주다가 몸 망가지는 친구들, 자식한테 맘 상했다는 친구들. 말을 떠올리며 제발 다른 방법을 찾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기적인가 하는 맘도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순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손자 지호가 태어나고 조리원에서 몸조리 후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울었던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우는 것이 슬퍼서가 아니라 지쳐서 우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였어요. 긴 설명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와달라는 말이었어요. 마치 순자 씨가 젊은 시절 아무도 없는 새벽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말처럼요.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이 보였어요.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낙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내 후반부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 다짐 바로 옆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두 소리가 부딪혔습니다. 오랫동안 부딪혔어요. 순자 씨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짐이 졌어요. 순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의 낙엽은 여전히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들었어요. 수연아, 엄마가 올라갈게. 그것이 발단이었어요. 박순자 씨가 자신의 다짐을 접고 딸의 집으로 향하던 그 가을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서울 마포구 수연의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내내 창밖을 봤어요. 11월의 서울 외곽은 나무들이 거의 다 벗겨진 채였고 회색빛 하늘 아래 고속도로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 풍경이 어쩐지 자신의 마음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비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수연이 문을 열었어요. 산우의 얼굴이었습니다. 부기가 아직 다 빠지지 않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있었고 입고 있는 것은 임신 때 입던 헐렁한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 안도의 빛이 역력했어요. 엄마가 왔다는 안도였습니다. 수연은 현관에서 순자 씨를 꼭 안았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안았어요. 순자 씨는 그 품 안에서
딸의 어깨 너머로 아파트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는 하유리가 뒤뚱뒤뚱 걸어다니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지호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안은 정돈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장난감이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순자 씨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코트를 벗었어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날 하루 순자 씨가 한 일을 다 쓰자면 긴 목록이 됩니다. 지호 목욕, 하유리 점심 준비, 빨래 2통, 설거지, 거실 청소, 저녁 밥상 차리기, 하유리 낮잠 재우기, 지호 수유 텀 지키기, 약 먹이기. 그 사이사이에 수연이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수연의 잠든 얼굴을 보며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혼자였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강민주는 그날 저녁 늦게 귀가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 소리가 나더니 거실로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장모님 오셨네요 라고 했습니다. 반갑다는 말이었지만 어조에는 반가움보다 확인의 느낌이 있었어요. 왔구나, 확인했다. 이제 됐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민주는 저녁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봤어요.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연이 하유리에게 밥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민주는 자기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지호가 울기 시작했을 때 민주는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언가 기시감을 느꼈어요. 오래된 기억 속의 장면과 겹쳤습니다. 박태수가 아이를 두고 TV를 보던 그 모습이요. 그러나 순자 씨는 그것을 마음 안에 눌러 담았습니다. 첫날이었어요.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약속은 한 달이었습니다. 수연의 산후 회복 기간 동안만, 어린이집이 자리가 날 때까지만, 그러니까 딱 한 달만이었어요. 순자 씨도 그렇게 알았고 수연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린이집 대기는 여전히 길었습니다. 수연의 복직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연은 엄마 한 달만 더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래라고 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하유리가 어린이집에 자리를 얻었어요. 그러나 지호는 아직 어렸습니다. 수연은 지호만 봐주시면 돼요, 엄마. 하유리는 어린이집 가니까라고 했어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등하원은 누가 시키는지 수연은 말하지 않았어요. 3달이 됐습니다. 순자 씨는 어느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지호의 새벽 수유를 도왔어요. 물론 밤에도 수시로 깼지요. 아침 7시에 하유리를 깨워 씻기고 아침밥을 먹였습니다. 8시에 하유리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 사이에 수연과 민주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2사람이 나가고 나면 집에는 순자 씨와 지호만 남았어요. 지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나름 좋았습니다. 갓난아이의 온기는 무언가를 녹이는 힘이 있었어요. 지호가 순자 씨의 손가락을 쥐고 잠들 때 또는 처음으로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을 때 천사가 따로 없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러나 사랑과 소지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오후 4시에 하유리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습니다. 하유리는 이 시간대에 가장 칭얼댔어요. 낮잠을 자야 하는데 졸리고 배고프고 동생이 신경 쓰이는 그 복합적인 상태였습니다. 순자 씨는 하유리를 달래면서 동시에 지호를 봤어요. 2 아이가 동시에 우는 날이면 순자 씨는 어느 쪽을 먼저 달래야 할지 몰라 잠시 멍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멍한 순간이 점점 잦아졌어요. 저녁 6시쯤 수연이 먼저 귀가했습니다.
민주는 야근이 잦아서 밤 9시, 10시가 넘는 날도 많았어요. 수연이 귀가하면 순자 씨는 저녁밥을 차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엄마 밥 먹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순자 씨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관심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 말은 대부분 하율이 오늘 어땠어요? 였어요. 순자 씨는 그것이 섭섭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힘드니까, 딸도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 생각으로 섭섭함을 눌렀어요. 그러나 누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순자 씨는 곧 알게 됐습니다. 강민주는 외모는 번듯했지만 집안일에 관해서만큼은 투명인간이었어요. 아니, 투명인간이라는 말도 너무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투명인간은 적어도 방해는 하지 않으니까요. 민주는 집에 들어오면 구두를 벗는 자리에서 곧바로 소파로 직행했습니다.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봤어요. 하율이가 달려와 아빠 하고 매달리면 잠깐 안아줬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지호는 들여다보는 날도 있고 그냥 지나치는 날도 있었어요. 저녁밥 차리는 것을 도와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나면 당연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었어요. 하율이 씻기는 것도, 지호 기저귀를 가는 것도, 야간에 아이가 깨서 울 때 일어나는 것도 모두 수연이나 순자 씨의 몫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광경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른 척했습니다. 사위 앞에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석 달이 넘어가면서 순자 씨는 민준이 단순히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당연한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순자 씨가 지호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민준이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호 배고픈 것 아니에요? 아까부터 우네. 그 말 한마디였어요. 지호가 우는 것을 인지는 했지만 자신이 뭔가를 할 생각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태도였어요. 순자 씨는 그 순간 목까지 차오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을 삼켰어요. 사위니까, 이 집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 생각으로 삼켰습니다. 그러나 민준이 정말로 순자를 화나게 만든 것은 그런 소소한 무심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편한 정도였어요. 본성이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순자 씨가 수연의 집에 상주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수연이 장을 봤어요. 그러나 수연이 출근하고 나면 냉장고가 빈 날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순자 씨가 마트에 갔습니다. 처음엔 자잘한 것들이었어요.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아이들 간식거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장 보는 것이 거의 순자 씨의 몫이 됐습니다. 수연은 퇴근 후 피곤해서 마트 가기가 힘들었고 민주는 장을 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순자 씨는 매주 두세 번씩 마트에 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집이었으니 장바구니가 늘 무거웠어요. 2달쯤 됐을 때 순자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쓴 식비와 생활용품 비용이 적지 않았어요. 자신의 노령연금과 남편 퇴직금 이자로 생활하는 순자 씨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연과 단둘이 있을 때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아, 엄마가 요즘 장을 자주 보는데 식비가 좀 드네. 수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아, 그래요? 엄마 얼마나 썼어요? 라고 했어요. 말투에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대략적인 금액을 말했어요. 수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알았어요, 엄마. 제가 카드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카드는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요. 수연이 잊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되기를 바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말을 꺼내기가 무거웠어요. 돈 얘기를 또 꺼내면 돈만 밝히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그런데 며칠 뒤 저녁 민준이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 꽤 맛있던데요. 무슨 재료 넣은 거예요? 순자 씨가 재료를 설명하자 민준이 아, 그렇구나라고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재료를 사기 위해 순자가 자기 돈을 썼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순자 씨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어요. 빼낼 만큼 크지도 않고 그냥 놔두기엔 따끔한 그런 가시였습니다. 결국 수연에게 카드를 받은 것은 한 달이 더 지나서였어요. 그것도 수연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순자 씨가 수연아, 저번에 카드 얘기했었는데 라고 다시 꺼낸 뒤였습니다. 수연은 아, 맞다라고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순자 씨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잊혔구나. 엄마가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구나. 순자 씨의 무릎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쪼그려 앉아 일을 많이 한 탓이었어요. 연골이 닳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 55세 무렵이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시간 서 있는 것, 계단 오르내리기, 무거운 것 드는 것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마트에 갔다 오는 길에 장바구니를 들고 오르내리는 것은 무릎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유리를 공원에 데려가는 것도 지호를 아기띠로 안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석 달이 지나면서 순자 씨의 무릎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무릎이 욱신거려 깨는 날이 생겼어요.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 무릎이 굳어 있어 한동안 절뚝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무릎 보호대를 하고 그래도 버텼어요. 수연은 그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엄마가 절뚝이며 걷는 것을 보지 못했을 리 없어요. 그러나 수연은 엄마 무릎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정도였습니다. 그 물음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걱정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어린이집 등하원을 줄여준다거나 장보기를 자기가 맡겠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괜찮냐는 물음에 늘 괜찮아라고 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딸이 걱정할 것이고 딸이 걱정하면서 미안해할 것이고 미안해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걷다가 순자 씨는 벤치에 앉아야 했어요. 무릎이 갑자기 심하게 아팠습니다. 지호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그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공원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순자 씨는 그 벤치에 앉아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왜 여기 앉아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그 이유가 너무 복잡해서 눈물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잠시 후 지호가 깨어 칭얼거렸습니다. 순자 씨는 일어났어요. 무릎을 한번 꾹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유모차를 밀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순자 씨의 일상이었어요. 아프면 일어나고 힘들면 버티고 서운하면 삼키는 일상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수연의 집에 오기 전까지는 순자 씨의 일주일에는
나름의 리듬이 있었어요. 월요일은 서예 강좌, 수요일은 노래교실, 금요일은 복지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리듬이 순자 씨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이었어요. 서울에 올라온 뒤로 그 모든 것이 끊겼어요. 노래교실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잠깐 쉬겠다고 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에게는 딸내 좀 도와주러 올라왔어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들은 잘 다녀와, 언제 오나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곧이라고 답했어요. 그 곧이 몇 달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연락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이번 주 나와요? 라든가 보고 싶다는 메시지들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손녀, 손자를 재우고 밤늦게 그 메시지들을 읽었어요. 답장은 늘 비슷했습니다.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어느 날 노래교실 친구 이명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박순자, 너 언제 와? 자리 비워놨는데. 명숙의 목소리는 투덜거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받으며 잠깐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 만의 웃음인지 생각해 보니 며칠이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명수가, 나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딸이 아직 손이 많이 가서. 명숙이 혀를 찼습니다. 야, 황혼 육아하지 말라고 내가 뭐라 했냐? 너 무릎은 괜찮아? 순자 씨는 순간 목이 막혔어요. 딸도 묻지 않는 말을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릎은 괜찮냐고요? 응, 괜찮아. 그 말을 하면서 순자 씨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괜찮다는 말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괜찮지 않은 것이 당연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요. 처음 2달 동안 수연은 자주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라는 말이 자주 나왔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며 차려진 밥상을 보면 엄마 덕분에 살아라고 했습니다. 지호가 잘 자라는 것을 보며 엄마가 봐주셔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라고도 했어요. 그 말들이 순자 씨에게는 힘이 됐습니다. 고되더라도 내 희생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버티게 해줬어요. 그런데 넉 달째에 접어들면서 그 감사의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가 엄마 수고했어요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엔 엄마 밥 맛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엔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수연이 들어오면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들 상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2번째였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순위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순자 씨는 알았어요. 수연이 지쳐 있었고 지친 사람은 감사함을 표현할 여력이 없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순자 씨 자신도 젊은 시절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알면서도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이었어요. 이해하는 것과 상처받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순자 씨가 처음으로 수연에게 서운함을 느낀 것은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수연과 민주는 오랜만에 오전에 함께 나갔어요. 아이들은 순자 씨에게 맡기고 둘이서 브런치를 먹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둘이 좀 쉬어야지. 그런데 그 브런치가 쇼핑으로 이어지고 영화로 이어졌습니다. 2사람이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7시였어요. 순자 씨는 그 사이 하유리와 지호를 혼자 봤습니다. 하유리 낮잠 재우기, 지호 이유식, 하유리 간식, 지호 목욕, 하유리 저녁밥, 이 모든 것을 혼자 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 들어오며 쇼핑백을 들고 엄마 고생했죠? 라고 했어요.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니야, 괜찮아라고 했어요. 순자 씨는 그 케이크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케이크 한 조각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혼자 본 것에 대한 보답이구나. 그 생각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쓸쓸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럽지도 않은 그런 종류의 쓸쓸함이었어요. 처음 몇 달 동안 강민주는 장모에게 예의 바른 편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장모님 드세요라든가 장모님 힘드시죠라는 말을 가끔 했어요.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왔고 명절엔 용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의 바름이 얄팍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어요. 관계가 일정 기간을 넘어가면 처음에 차려입었던 격식이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민준의 격식이 벗겨지자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심함과 이기심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저녁 준비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예상보다 일찍 귀가했어요. 냄비가 아직 끓고 있었고 밥상은 차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준은 부엌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소파에 앉으며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연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좀 늦어. 그 말은 순자 씨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수연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순자 씨가 있었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뚝배기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엄마 오늘 무릎 안 좋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니야, 곧 되라고 했어요. 수연은 부엌에 들어와 도우려 했지만 민준이 여보, 하율이 좀 씻겨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다시 나갔어요. 순자 씨 혼자 저녁을 완성했습니다. 무릎을 절뚝이며요. 밥상에 앉아 민준이 찌개를 한술 뜨더니 오늘 장모님 좀 힘드셨어요? 간이 좀 다르네요 라고 했어요. 타박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타박은 아니었지만 그 말 안에 타박이 들어 있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시절 시어머니 밥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 시절과 지금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빴어요. 그때는 시어머니였지만 지금은 사위였으니까요. 내 딸이 데려온 남자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받는 것보다 어딘가 더 쓸쓸했습니다. 순자 씨가 본격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은 7개월째에 접어들면서였습니다. 처음에 한 달만이라는 말은 이미 까마득히 지나 있었어요. 어린이집 대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수연도 민준도 언제까지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지호가 조금씩 낮잠 패턴이 잡혀가고 있을 때였어요. 순자 씨는 저녁 식사 후 수연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수연이 말했어요. 엄마, 지금 지호가 어린이집도 못 가고 제가 혼자 어떻게 해요? 수연아, 엄마도 이제 다리도 아프고. 알아요. 근데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도 젊은 시절에 방법이 없었다. 그래도 혼자 했다. 그 생각이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수연이 순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이번 봄에 지호 어린이집 자리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요. 진짜 그때까지만이에요. 순자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봄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이 안 됐어요. 그 몇 달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때의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딸의 눈을 보며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며 순자 씨는 느꼈어요. 처음에는 순자 씨가 선택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딸이 힘들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순자 씨는 가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딸이 방법이 없다고 하는 한 그녀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딸을 버리는 것이 됐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후반부는 내 것이다. 그 말이 이제 너무 먼 곳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걸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순자 씨는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생각보다 아프게요. 이듬해 봄이 됐습니다. 수연이 약속했던 그 봄이었어요. 순자는 3월이 되면서 속으로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수연이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월이 지나가도록 어린이집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어린이집 연락 왔어? 수연이 잠깐 멈칫했어요. 아직요. 대기가 더 있대요. 그 말이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봄이라는 약속이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는 순자 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순자 씨는 시간이 지나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수연이 어린이집 대기를 제대로 넣어두기는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군데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가끔 수연에게 물어보면 넣어뒀어요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어느 어린이집인지, 대기 몇 번인지,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우연히 하율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호 대기 문제를 물어봤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원에는 대기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데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하율이가 다니는 곳이었어요.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지호 대기를 안 넣어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순자 씨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생각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에게 물었어요. 수연아, 하율이 어린이집에 지호 대기 넣었어? 수연이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기는 워낙 작아서요. 다른 데도 넣어뒀어요. 어디에 넣었냐고 물으려다 순자 씨는 멈췄습니다. 더 물으면 싸움이 될 것 같았어요. 4월이 됐습니다. 그 사이 체중이 3kg 빠졌습니다. 먹는 것을 잊는 날이 많아서였어요. 아이들 먹이고 나면 순자 씨 자신은 부엌에 서서 남은 것을 집어먹거나 아예 끼니를 건너뛰었습니다. 허리도 예전보다 더 아팠어요. 무릎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수연이 어느 날 순자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빠졌다. 순자 씨가 웃으며 다이어트 됐네라고 했어요. 수연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따라와야 할 말, 엄마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은 오지 않았어요. 웃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순자 씨는 가끔 새벽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생겼어요. 몸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그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 나이 65에 나는 왜 남의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걸까? 남의 집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 순자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딸의 집인데 남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순자 씨는 이 집에서 언제나 손님이거나 도움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어요. 밥상에 앉아도 소파에 앉아도 자신이 이 집의 구성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TV를 보며 채널을 돌릴 때 순자 씨는 그 리모컨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틀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의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이 공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무언의 규칙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 집에서 밥을 하고 아이를 보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의견을 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4월 중순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하유리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낼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엄마, 오늘 하유리 부탁드려요. 수연이 말하며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그 미안함이 행동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도 이미 나간 뒤였어요. 순자 씨는 아픈 하유리를 하루 종일 봤습니다. 열이 오르내리며 하유리는 칭얼댔어요. 안아달라고, 물 달라고, 또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지호도 있었어요. 두 아이를 동시에 보면서 하유리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고 병원에 데려갈지 말지를 혼자 판단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순자 씨는 결국 유모차에 지호를 싣고 하유리 손을 잡고 소아과에 갔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아과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지호는 낯선 환경에 자꾸 울었고 하유리는 열 때문에 기력이 없어 순자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소아과 대기실에서 순자 씨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픈 아이를 데려온 젊은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토닥이고 있었고 어떤 엄마는 아이에게 과자를 먹이며 달래고 있었어요. 순자 씨만 할머니였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데도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율이 열 올라서 소아과 왔어. 걱정 마. 수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고마워요. 미팅 끝나면 빨리 갈게요. 수연이 귀가한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미팅 후 팀 회식이 있었다고 했어요. 빨리 가겠다고 했는데 빨리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하유리를 안으며 많이 힘들었지? 우리 하유리 라고 하는 것을 보며 밥을 차렸습니다. 수연이 물었어요. 엄마 힘들었죠? 아니야, 괜찮아.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괜찮아. 순자 씨는 그 말이 이제 자신의 입에서 반사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생각하기 전에 나오는 말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서웠어요.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로 아픈 것을 모르게 될 것 같아서요. 6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묘한 날씨였어요. 공기가 습하고 무거웠고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지호를 낮잠 재우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 옷가지가 많아서 건조대에 2줄이나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지호의 작은 내복과 하유리의 원피스들이 바람도 없는 습한 공기 속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거실과 베란다 사이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방 문도 반쯤 열려 있었어요. 수연과 민준이 안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웅얼거리는 소리 정도였는데 베란다가 워낙 조용한 탓에 말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순자 씨는 처음엔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렸어요. 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수연이 남편에게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요즘 아이들 간식이며 소소한 것들을 본인 돈으로 자꾸 사는데 카드를 드렸는데도 잘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빨래를 걷던 손이 저도 모르게 멈춰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지호의 작은 내복을 손에 쥔 채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가족한테 돈을 따지면 이상한 거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손주 보고 싶어서 계시는 거지 억지로 모셔온 것도 아니고 처음에 본인이 오겠다고 하신 거 아니냐고 했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내복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본인이 오겠다고 하신 거잖아. 라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스스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힘들다는 소리에 마음이 무너져서 뼈에 새긴 다짐을 접고 스스로 올라온 것이었어요. 그 사실이 맞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더 아팠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요. 수연이 한 달에 얼마라도 드리고 싶다고 50만 원이라도 드리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민주는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은 아니었지만 가볍게 흘려버리는 웃음이었어요. 매달 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또 당연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빠듯한 거 알지 않느냐고도 했어요. 장모님도 그 돈 받으면 오히려 불편해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돈 거래하면 관계가 이상해진다고 했어요.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리고 명절에 챙겨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그래도 엄마가 고생하시는 건 맞지 않느냐고 했어요. 민주는 손주 보는 게 고생이냐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행복해 보이시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었어요. 할머니들이 손주 보는 거 좋아하잖아. 라는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내복이 축축하게 느껴졌어요. 땀인지 빨래의 습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행복해 보이는 것과 힘든 것은 다르다고 했어요. 민주는 힘들면 본인이 말씀하시지 안 힘들다고 하시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눈을 감았어요. 안 힘들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매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돌아와 자신을 찌를 줄은 몰랐어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엔 정말로 힘든 것도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민주는 거기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장모님이 계시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고 솔직히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항상 누군가 계시니까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안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베란다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지호의 내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건조대에는 아직 걷지 않은 빨래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들을 걷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무릎이 아픈 것과는 다른 무거움이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가 된 것 같은 무거움이었어요. 오랫동안 품어온 막연한 불안이 드디어 정확한 이름을 얻은 순간의 감각이었어요. 공짜였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하는 모든 것이 사위의 눈에는 그냥 공짜였어요. 돈을 줄 필요도 없고 크게 감사할 필요도 없고 불편하면 슬슬 내보내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참 만에 순자 씨는 다시 빨래를 걷기 시작했어요. 한 장씩 한 장씩 차분하게 걷었습니다. 이 집 네 식구의 빨래를 자신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된 지 오래였어요. 베란다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은 조용했어요. 지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하유리가 방에서 혼자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하유리가 순자 씨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하면서 두 팔을 벌렸어요. 순자 씨는 무릎을 굽혀 하유리를 안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않았어요. 그 순수함이 지금 이 순간 순자 씨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민준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낮의 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엄마가 들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었어요. 알면서도 꺼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민준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마지막 가능성이 가장 아팠습니다. 수연이 용돈 이야기를 꺼낸 것은 분명히 엄마를 생각해서였어요. 그러나 민준이 반대하자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지점이었어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이 남편의 반대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구조가 익숙했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 남편 앞에서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딸도 남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대물림이었어요. 슬픈 대물림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연이 부엌에 물을 마시러 왔어요. 순자 씨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물을 따르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죠? 하율이도 말썽 피우고. 순자 씨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입에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 말이었습니다. 수연이 잠깐 순자 씨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진짜로.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순자 씨는 알았어요.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낮에 그 대화를 지워주지는 않았어요. 진심의 고마움과 용돈 하나 드리지 말자는 계산이 같은 하루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이 순자 씨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혼란이었어요. 수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식탁에 혼자 남았어요. 뼈에 새긴 다짐이 떠올랐어요. 내 후반부는 내 것이다. 그 말이 이제 너무 먼 곳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65의 나이에 딸의 집 식탁에 앉아 공짜 도움이라는 사실을 혼자 소화하고 있는 이 순간이 자신의 후반부였어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가 지호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어요. 유모차를 밀며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오늘따라 유독 아팠어요. 날이 흐려서인지 아니면 몸이 누적된 피로를 이제야 표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어린이집이었어요. 하율이가 다니는 그 어린이집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지호대기 순번이 됐다는 전화였어요.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유모차를 멈추고 서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호는 유모차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지호가 어린이집에 갑니다. 그러면 순자 씨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수연에게 전화를 해야 했어요. 이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한참 만에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전화 왔다. 다음 달부터 지호 다닐 수 있다고 라고 썼어요. 수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잘됐다. 엄마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어린이집 등록이 확정되고 며칠 뒤였습니다. 이제 순자 씨가 이 집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여전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 된 몸이 알람보다 먼저 깨어났어요. 지호를 보고 하율이를 챙기고 밥을 짓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떠날 날이 정해졌다고 해서 오늘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연과 민준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안방에서 지호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말하는 소리였어요. 이제 지호 어린이집 가면 장모님 내려가시겠네 라고 했습니다. 수연이 응, 이라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수연이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는데 뭔가 드려야 하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냐고 했어요. 가족끼리 그런 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잘 챙겨드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장모님도 손주들이랑 지낸 시간이 좋으셨을 거라고 했어요.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서로 좋은 거였어요. 그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이 집에서 8달을 보낸 것이 서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더 나빠진 것도, 체중이 빠진 것도, 노래교실을 끄는 것도, 친구들 얼굴을 못 본 것도, 새벽에 잠을 못 이루던 밤들도, 베란다에서 혼자 삼킨 그 말들도 다 서로 좋은 것이었어요. 순자 씨는 지호를 재우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자신을 돌봤다는 것을, 할머니의 무릎이 아파지면서도 유모차를 밀었다는 것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어요. 그것이 서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니까요. 그러나 어른들은 달라야 했어요. 어른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방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순자 씨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선명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요. 딸이 붙잡아도, 어린이집 자리가 취소돼도, 무슨 이유가 생겨도 이번엔 나가야 한다고요. 지호가 어린이집에 첫 등원을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수선스러웠어요. 수연이 지호 가방을 챙기고 민준이 출근 전에 사진을 찍겠다며 폰을 들었습니다. 현관이 왁자지껄했습니다. 순자 씨는 지호 이유식 통에 이름표를 붙여주고 여벌 옷을 가방에 넣어줬어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당연하게 했습니다. 민준이 지호를 안고 사진을 찍을 때 순자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 순자 씨는 없었습니다. 지호를 여기까지 키운 사람이 사진 밖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치워야 했습니다. 빨래도 돌려야 했어요. 그런데 순자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 떠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먼지를 바라봤어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순자 씨는 지난 시간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올라오던 날의 가을 냄새가 났어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다가 들은 말이 들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대기 신청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던 말이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일어났어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맨 위 칸에 올려두었던 여행용 가방을 내렸습니다. 가방을 침대에 올려놓았어요. 지퍼를 열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쌌습니다. 옷들을 개어 넣었어요.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복지관에서 쓰던 서에 붓을 넣었어요. 그것이 이 가방 안에서 가장 자신다운 물건이었습니다.
이 집에 오면서 가져왔지만 한 번도 꺼내지 못한 것이었어요. 짐을 다 싸고 나서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쓸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길게 쓰면 오히려 거짓말이 될 것 같았어요. 메모지에 썼습니다. 수연아, 엄마 내려간다. 지호 어린이집 잘 다닐 거야. 하율이도 잘 크고 있고, 이번엔 진짜로 혼자 해봐라. 그것이 전부였어요. 더 쓰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메모지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그 옆에 카드를 두었습니다. 수연이 줬던 그 카드였어요.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한 카드였습니다. 돌려줬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가방이 무거웠지만 택시를 잡지 않았어요.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걸었어요. 그 걸음이 느리더라도 자신의 발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발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걷는 것이었어요. 터미널에서 표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출발하는 버스였어요. 대합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버스에 탄 지 30분쯤 됐을 때였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받았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목소리였어요. 왜 갑자기 가셨냐고 했습니다. 말이라도 하고 가시지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지호 어린이집 갔으니까 이제 됐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려가야지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내려앉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수연이 엄마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서운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어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운한 것이 있느냐고요.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전화로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말해서 수연이 미안해하면 그 미안함이 무엇을 바꿔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서운한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엄마도 집에 있어야 할 때가 됐다고 했어요.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숲이 점점 작아졌어요. 고속도로가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는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그것이 서러움인지 후련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마 셋 다였을 것입니다. 하율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다고 했던 그 얼굴이요. 지호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순자 씨 손가락을 쥐고 잠들던 그 작은 손이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순수하게 사랑했고 순자 씨도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어요. 앞으로도 진짜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희생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순자 씨는 이제 알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정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젊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65의 몸과 마음은 달랐어요.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버스가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크고 흰 것들이 여유 있게 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래된 숨이었습니다. 8달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던 숨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가방을 방에 내려놓았습니다.
안방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가구들, 낡은 커튼, 자신이 손수 만든 이불 호청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어요. 태수 혼자 있는 동안 제대로 먹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일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신과 남편 둘이 먹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드는 생각이었어요. 몇 인분을 해야 하는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이 피곤했어요. 오래된 피곤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서운한 게 있으면 말해요. 그리고 잠시 뒤 또 문자가 왔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순자 씨는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오래 읽었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도 고마웠어. 잘 자라 라고 썼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어둠이었어요. 아이 우는 소리도, 민준의 발소리도, 수연의 핸드폰 소리도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8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침대에서 자신의 속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복지관에 다시 나갔어요. 노래교실 선생님이 반갑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자리 비워뒀다고 했어요. 명숙이는 야, 박순자, 무릎은 괜찮냐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뱃속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무릎은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조금 더 일찍 왔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그냥 웃었어요. 수연은 한 달에 1~2번 전화를 했어요. 수연이 지호 어린이집 적응 잘한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순자 씨는 서예 붓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아 뻣뻣해진 붓이었습니다. 벼루에 먹을 갈았어요. 먹 냄새가 번졌어요. 순자 씨는 그 냄새를 맡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썼어요. 내 인생의 후반부는 내 것이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단감처럼 익어가는 단감 라디오였습니다.